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는 잠시 모든 생각을 내려놓으시고 역사의 이야기를 들으며 편안한 시간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 오래된 제국 한나라. 지금으로부터 약 1800년 전, 중국 대륙에는 세상에서 가장 크고 가장 오래 이어진 나라 가운데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 이름은 한나라였습니다. 기원전 202년에 세워진 한나라는 수백 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중국을 하나로 묶으며 번영을 이어갔습니다. 오늘날에도 중국의 다수 민족을 한족이라고 부르는 것은 그만큼 한나라가 깊은 흔적을 남겼기 때문입니다. 그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한나라는 단순한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태어나면 자연스럽게 살아가는 세상이었고 자식에게도 그대로 이어질 것이라 믿는 삶의 터전이었습니다. 봄이 되면 농부들은 새벽 안개가 채 걷히기도 전에 들판으로 나갔습니다. 쟁기를 끌던 손은 천천히 흙을 갈았고 사람들은 한 해 농사를 준비하며 조용히 땀을 흘렸습니다. 여름에는 푸르게 자란 곡식이 바람을 따라 물결처럼 흔들렸습니다. 아이들은 논두렁을 뛰어다녔고 어른들은 하늘을 바라보며 비가 알맞게 내려주기를 바랐습니다. 가을은 가장 풍성한 계절이었습니다. 잘 익은 곡식이 들판을 가득 채우면 온 가족이 함께 수확을 했습니다. 한 해의 고생을 마무리하는 계절이었습니다. 겨울이 찾아오면 사람들은 따뜻한 물가에 둘러앉아 지난 한 해를 이야기했습니다. 밖에는 찬바람이 불었지만 집안만큼은 평온했습니다. 도시도 활기가 넘쳤습니다. 수도 낙양의 시장에는 이른 아침부터 상인들이 모여들었습니다. 비단을 파는 사람, 철로 만든 농기구를 만드는 대장장이, 곡식을 싣고 온 농부, 먼 서역에서 찾아온 대상인들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시장을 오가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황제가 머무는 궁궐에서는 나라의 중요한 일들이 결정되었습니다. 지방에는 관리들이 파견되어 세금을 거두고 백성들의 생활을 살폈습니다. 적어도 겉으로 보기에는 모든 것이 질서 있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믿었습니다. 한나라는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것이라고. 자신의 자식도 손주도 이 나라에서 살아가게 될 것이라고. 하지만 역사는 우리에게 한 가지 사실을 반복해서 보여줍니다. 거대한 제국은 어느 날 갑자기 무너지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을 만큼 작은 균열이 생기고 그 균열을 아무도 고치지 않을 때 조금씩, 아주 조금씩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한나라의 균열은 백성들이 사는 마을이 아니라 황제가 머무는 궁궐 안에서부터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어린 황제와 흔들리는 궁궐. 겉으로 보기에 한나라는 여전히 평화로운 나라였습니다. 시장에는 사람들이 오갔고 들판에서는 계절마다 농사가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의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조금씩 나라의 뿌리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 변화는 황제가 머무는 궁궐 안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한나라의 후반기로 접어들면서 어린 나이에 황제가 되는 일이 자주 일어났습니다. 황제는 나라의 가장 높은 자리였지만 어린아이 혼자 거대한 제국을 다스리기에는 너무 무거운 책임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황제를 대신해 정치를 맡는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그들은 크게 두 부류였습니다. 황제의 외가 친척인 외척, 그리고 궁궐 안에서 황제를 가장 가까이에서 모시던 환관들이었습니다. 처음부터 문제가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외척도 환관도 원래는 황제를 보좌하는 역할을 맡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권력은 사람의 마음을 조금씩 바꾸곤 합니다. 더 많은 권력을 가지면 조금 더 가지고 싶어지고, 높은 자리에 오르면 더 높은 자리를 바라보게 됩니다. 외척은 자신의 가문을 위해 힘을 키웠고, 환관들은 황제의 신임을 등에 업고 조금씩 정치를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두 세력은 서로를 견제하기 시작했습니다. 누가 더 황제의 신임을 얻는가,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오르는가, 그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 되어갔습니다. 나라를 위한 정치보다 권력을 위한 정치가 먼저가 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정직한 관리들은 점점 설 자리를 잃었습니다. 백성들의 어려움을 이야기하는 사람보다 권력자의 기분을 맞추는 사람이 더 높은 자리에 올랐습니다. 충성을 다하는 사람보다 아첨을 잘하는 사람이 더 많은 힘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나라의 중심은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궁궐 밖에서는 아무도 그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평범한 백성들은 여전히 밭을 갈고 시장으로 나가 물건을 팔며 하루하루를 살아갔습니다. 하지만 궁궐 안에서 내려지는 결정 하나는 결국 백성들의 삶을 바꾸게 됩니다. 좋은 정치는 멀리 떨어진 시골 마을까지 따뜻함을 전하지만, 잘못된 정치는 가장 힘없는 사람에게 먼저 닿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조정은 점점 혼란스러워졌습니다. 관리들은 서로를 믿지 않았고,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자신의 자리를 지키기에 바빴습니다. 나라의 기둥은 서서히 약해졌지만 그 누구도 무너져가는 집을 고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해, 하늘은 사람들에게 또 다른 시련을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비가 오지 않는 날이 이어졌고, 홍수와 메뚜기 떼가 들판을 덮쳤습니다. 그 피해는 궁궐이 아니라 평범한 백성들의 삶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조용한 절망이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그 절망은 머지않아 한 사람의 이름과 함께 거대한 움직임으로 번져가게 됩니다. 그의 이름은 장각. 이제 우리는 한 나라를 뒤흔든 거대한 폭풍의 시작을 만나러 가보겠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백성들의 한숨. 궁궐에서는 권력을 둘러싼 다툼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싸움의 대가는 언제나 궁궐 밖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먼저 치르게 됩니다. 평범한 백성들에게 황제가 누구인지, 어떤 대신이 더 큰 권력을 가졌는지는 그리 중요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올해도 가족들이 굶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봄이 되면 사람들은 다시 밭으로 나갔습니다. 씨앗을 뿌리고 하늘을 바라보며 비를 기다렸습니다. 비가 너무 많이 와도 걱정이었고, 오랫동안 내리지 않아도 걱정이었습니다. 농사는 언제나 사람의 힘만으로 되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해부터 하늘은 사람들에게 더욱 가혹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긴 가뭄이 이어졌습니다. 메마른 땅은 갈라졌고, 푸르게 자라야 할 곡식은 힘없이 말라갔습니다. 겨우 비가 내렸다 싶으면
이번에는 큰 홍수가 들판을 덮쳤습니다. 강물이 넘쳐 마을을 삼키고 애써 키운 곡식은 순식간에 흙탕물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그런데도 세금은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나라의 창고를 채우기 위해 관리들은 정해진 세금을 거두었습니다. 수확이 절반으로 줄어들어도 내야 할 세금은 그대로였습니다. 백성들은 가족이 먹어야 할 곡식까지 내놓아야 했습니다. 누군가는 농가 밭을 팔았습니다. 누군가는 빚을 지기 시작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고향을 떠나 떠돌이가 되었습니다. 평생 살아온 마을을 뒤로 한 채 먹을 것을 찾아 길을 나서는 사람들이 늘어났습니다. 아이들의 웃음은 점점 사라졌습니다. 부모들은 자신의 끼니를 줄여 아이들에게 한 숟갈이라도 더 먹이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마저 쉽지 않았습니다. 굶주림은 하루 이틀로 끝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희망도 함께 조금씩 사라져갔습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내년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오늘을 버티는 것만으로도 벅찼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절망이 깊어질수록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한 가지 바람이 커져갔습니다. 누군가 우리를 구해줄 수는 없을까? 바로 그 무렵 한 사람의 이름이 조용히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병든 사람을 치료해준다는 사람, 힘겨운 백성들에게 새로운 세상이 올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 그의 이름은 장각. 처음에는 작은 희망처럼 들렸던 그 이름은 머지않아 한 나라 전체를 뒤흔드는 거대한 불길의 시작이 됩니다. 네 번째 이야기, 태평도를 전한 장각. 사람들이 희망을 잃어가던 그때 한 사람의 이름이 조용히 세상에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이름은 장각이었습니다. 그는 원래 높은 벼슬을 지낸 사람도 이름난 장군도 아니었습니다. 평범한 백성들 사이에서 살아가던 한 사람이었습니다. 전해지는 이야기에는 장각이 어느 날 산속에서 한 노인을 만났다고 합니다. 그 노인은 장각에게 한 권의 책을 건네주었습니다. 그 책의 이름은 태평청령서. 훗날 많은 사람들이 전설처럼 전한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어떤 책이었는지 누가 건네주었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 무렵 장각이 사람들을 모으기 시작했다는 사실입니다. 장각은 사람들의 병을 돌보고 마음을 위로했습니다. 기도를 드리고 물을 나누어 주며 사람들에게 희망을 이야기했습니다. 병이 낫는다고 믿는 사람도 있었고 절망 속에서 위안을 얻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백성들에게는 무엇보다도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당시 사람들의 삶은 너무도 고단했습니다. 굶주림은 계속되었고 세금은 무거웠습니다. 나라를 믿었던 마음은 조금씩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그 빈자리를 채운 것이 장각의 말이었습니다. 장각은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지금의 세상은 오래가지 않을 것이라고, 새로운 세상이 올 것이라고, 모든 사람이 조금 더 평안하게 살아갈 날이 찾아올 것이라고. 그 말은 절망 속에서 살아가던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둘 장각의 곁으로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농부도 있었고 떠돌이도 있었으며 굶주린 백성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새로운 종교를 믿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새로운 삶을 꿈꾸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장각은 형제인 장보와 장량과 함께 태평도라는 조직을 키워나갔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모임이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그 수는 놀라울 만큼 빠르게 늘어났습니다. 수만 명, 그리고 수십만 명. 마침내 전국 곳곳에서
장각을 따르는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하지만 조정은 그 변화를 제대로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백성들이 왜 장각을 따르는지,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의 말을 믿게 되었는지 아무도 알려 하지 않았습니다. 굶주림과 절망이 사람들을 움직였다는 사실을 조정은 끝내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장각은 결심합니다. 더 이상 기다리지 않겠다고, 새로운 세상을 만들기 위해 직접 일어서겠다고. 그 결심은 한나라를 뒤흔든 거대한 봉기로 이어집니다. 역사는 이 사건을 황건적의 난이라고 기억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노란 두건을 머리에 두른 사람들이 왜 들판을 가득 메우게 되었는지 그날의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5번째 이야기, 황건적의 봉기. 하지만 장각이 꿈꾸었던 세상은 더 이상 말과 가르침만으로 이루어질 수 없었습니다. 굶주린 백성들의 분노는 이미 한계를 넘어선 지 오래였기 때문입니다. 해마다 흉년은 이어졌고 세금은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백성들은 밭을 잃었고 가족들은 굶주렸으며 병든 부모와 아이를 돌볼 약조차 구하기 어려웠습니다. 희망을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남은 것은 하루를 버티는 일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장각은 사람들에게 새로운 세상을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푸른 하늘은 이미 그 수명을 다하였습니다. 이제는 노란 하늘이 새로운 시대를 열 것입니다. 이 말은 단순한 예언이 아니었습니다. 억눌려 살아온 수많은 백성들에게는 세상이 바뀔 수 있다는 희망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서기 184년, 장각은 전국의 신도들에게 동시에 봉기하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그들은 모두 머리에 노란 천을 둘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들을 황건적이라고 불렀습니다. 노란 천은 평범한 천 조각이 아니었습니다. 같은 뜻을 품은 사람이라는 표시였고 새로운 세상을 꿈꾸는 상징이었습니다. 봉기는 예상보다 훨씬 빠르게 번져나갔습니다. 굶주린 농민들, 세금에 지친 백성들, 그리고 억울함을 품고 살아가던 사람들이 하나둘 황건군에 합류하기 시작했습니다. 순식간에 수십만 명이 모였습니다. 관청은 불타고 창고는 열렸으며 지방 관리들은 서둘러 달아났습니다. 오랫동안 굳건해 보였던 한나라의 질서는 서서히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황건군은 잘 훈련된 군대가 아니었습니다. 대부분이 평범한 농민이었고 제대로 된 무기조차 갖추지 못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가진 것은 칼보다도 절실한 마음이었습니다. 그러나 절실한 마음만으로 거대한 나라를 무너뜨릴 수는 없었습니다. 놀란 조정은 전국의 관리들에게 군사를 모집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순간부터 지방의 유력한 인물들은 각자의 군대를 갖기 시작합니다. 황건적을 진압하기 위해 내린 이 결정은 훗날 한나라를 더욱 약하게 만드는 계기가 되고 맙니다. 황건적의 봉기는 단순한 농민 반란이 아니었습니다. 수백 년 동안 이어져 온 한나라의 균열이 세상 밖으로 드러난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거대한 혼란 속에서 훗날 삼국시대를 이끌 영웅들이 하나둘 역사의 무대 위로 걸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들의 이름은 아직 널리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머지않아 그 이름들은 중국 역사를 영원히 바꾸게 될 것입니다. 6번째 이야기, 복숭아 꽃이 피던 봄날. 황건적의 난은 점점 더 거세지고 있었습니다. 반란의 불길은 이미 여러 고을을 지나 나라 곳곳으로 번져 나가고 있었습니다. 조정은
더 이상 광군만으로는 모든 지역을 지켜낼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결국 각 지방마다 의병을 모집하라는 명이 내려졌습니다. 그 소식은 유주의 작은 고을 탁현에도 전해졌습니다. 그곳에는 한나라의 황실의 먼 후손이라 알려진 한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유비였습니다. 하지만 황실의 혈통이라는 말은 그의 삶을 풍족하게 만들어주지 못했습니다. 유비는 집신을 만들고 돗자리를 엮으며 조용히 생계를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생활은 넉넉하지 않았지만 마음만큼은 누구보다 넉넉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려운 이웃이 있으면 먼저 손을 내밀었고, 곤란한 일을 겪는 사람이 있으면 기꺼이 자신의 일을 미루기도 했습니다. 사람들은 그의 집안을 이야기하기보다 그의 인품을 더 높이 평가했습니다. 유비 역시 세상이 무너져 가는 모습을 그저 바라보고만 있지는 않았습니다. 굶주리는 백성들, 전쟁을 피해 떠나는 사람들, 폐허가 되어가는 마을을 볼 때마다 그의 마음은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의병을 모집한다는 방이 시장 한가운데에 붙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앞에 모여들었습니다. 하지만 선뜻 앞으로 나서는 사람은 생각보다 많지 않았습니다. 칼을 든다는 것은 곧 목숨을 거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때 한 사내가 조용히 공고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길게 늘어진 수염, 붉은 얼굴, 그리고 말없이 서 있는 모습에서도 쉽게 범접하기 어려운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그의 이름은 관우였습니다. 관우 또한 혼란한 세상을 더는 외면할 수 없어 이곳까지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유비는 조용히 그의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두 사람은 처음 만난 사이였지만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지낸 사람들처럼 이야기를 이어나갔습니다. 나라를 걱정하는 마음, 백성을 생각하는 마음, 그리고 의로운 길을 걷고 싶다는 뜻. 놀랍게도 두 사람의 생각은 처음부터 같은 곳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잠시 뒤 또 다른 사내가 활기찬 걸음으로 다가왔습니다. 체격은 크고 목소리는 우렁찼으며 웃음소리에는 거침이 없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장비였습니다. 장비는 탁현에서 술을 빚고 정육을 하며 살아가던 사람이었습니다. 생활은 비교적 넉넉했지만 불의를 보면 쉽게 지나치는 성격이 아니었습니다. 유비와 관우의 이야기를 가만히 듣고 있던 장비는 환하게 웃으며 입을 열었습니다. 나라를 위한 뜻이라면 자신 역시 함께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짧은 한마디였지만 그 말은 세 사람의 마음을 하나로 이어주기에 충분했습니다. 장비는 두 사람을 자신의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집 뒤편에는 작은 복숭아 동산이 있었습니다. 따뜻한 봄바람이 불자 연분홍 꽃잎들이 천천히 허공을 떠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세 사람은 복숭아 나무 아래에 둘러앉아 술잔을 나누며 오랫동안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훗날 사람들은 이 장면을 도원결이라는 이름으로 기억하게 됩니다. 다만 이 이야기는 역사서인 삼국지가 아니라 소설 삼국지 연의에서 가장 널리 알려진 장면입니다. 실제 역사에는 세 사람이 의형제를 맺었다는 기록은 남아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평생 서로를 믿고 수많은 전장을 함께했다는 사실만큼은 역사 속에서도 분명하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원결의는 역사적 사실이라기보다는 세 사람의 깊은 의리를 상징하는 이야기로 오늘날까지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있습니다. 복숭아꽃이 조용히 바람을 따라 흩날리던 그날,
세 사람은 같은 뜻을 품고 같은 길을 걷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권력을 얻기 위해서도 아니었고 부귀를 바라서도 아니었습니다. 혼란한 세상 속에서 백성들을 지키고 무너져가는 나라를 위해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일을 해보자는 마음, 그 마음이 세 사람을 하나로 이어주었습니다. 그날 이후 유비와 관우 그리고 장비는 뜻을 함께하는 사람들을 하나둘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병사의 수는 많지 않았고 갑옷도 무기도 넉넉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눈빛만큼은 누구보다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그 작은 의병대가 훗날 천하의 운명을 바꾸게 되리라는 것을 그 순간에는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복숭아 꽃은 늦은 봄바람을 따라 조용히 그리고 오래도록 흩날리고 있었습니다. 7번째 이야기, 첫 전장을 향하여. 복숭아 꽃이 바람을 따라 흩어진 뒤에도 세 사람의 마음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유비와 관우 그리고 장비는 뜻을 함께하는 사람들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을 찾아온 사람들은 훈련된 군사가 아니었습니다. 평범한 농부도 있었고 대장장이도 있었으며 장사를 하던 사람도 있었습니다. 나라를 걱정하는 마음 하나로 모여든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수는 결코 많지 않았습니다. 갑옷도 부족했고 칼도 오래된 것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창은 길이가 제각각이었고 활 역시 새 것이라고 부를 만한 것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눈빛만큼은 무척 단단했습니다. 누군가는 가족을 지키기 위해 모였고 누군가는 고향을 되찾기 위해 모였습니다. 또 누군가는 더 이상 굶주리는 아이들을 보고 싶지 않다는 마음으로 창을 들었습니다. 유비는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는 나라를 어질러피기 위해 모인 사람들이 아닙니다. 백성들을 지키기 위해 함께 걷는 사람들입니다. 그 말은 화려하지 않았지만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며칠 뒤 작은 의병대는 마침내 첫걸음을 내딛게 됩니다. 이른 아침, 안개가 아직 들판을 덮고 있을 무렵이었습니다. 말발굽 소리는 그리 크지 않았습니다. 병사들의 숫자도 관군에 비하면 매우 적었습니다. 하지만 누구 하나 뒤를 돌아보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길을 따라 걷는 동안 마을 사람들은 조용히 그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떤 이는 따뜻한 물을 내어 주었고 어떤 이는 주먹밥을 손에 쥐어 주었습니다. 떠나는 의병들에게 고개 숙여 인사하는 노인도 있었습니다. 유비는 그 모습을 보며 자신들이 짊어진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들은 작은 마을 하나에 도착했습니다. 황건적의 무리가 그 주변을 약탈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들판에는 추수를 앞둔 곡식들이 있었지만 백성들의 얼굴에는 기쁨보다 두려움이 먼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유비는 병사들에게 서두르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관우는 주변 지형을 천천히 살폈고 장비는 병사들의 사기를 복돋우며 큰 목소리로 모두를 격려했습니다. 잠시 뒤 멀리서 흙먼지가 피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황건적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숫자로만 보면 의병보다 훨씬 많았습니다. 하지만 질서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각자의 무기를 들고 큰 함성을 지르며 달려오는 모습이었습니다. 유비는 깊게 숨을 들이신 뒤 조용히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관우 역시 긴 청룡도를 굳게 쥐었습니다. 다만 청룡 언얼도를 사용했다는 이야기는 후대의 소설 삼국지 연의에서 더욱 유명하게 전해집니다. 실제 역사에서는 관우가 어떤 무기를 사용했는지는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장비는 굵은 목소리로 병사들을 이끌었습니다. 잠시 뒤 두 무리가 서로 맞부딪혔습니다. 처음 맞이하는 전투였습니다. 긴장감은 모든 사람의 얼굴에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유비는 끝까지 침착했습니다. 관우는 빠르고 정확하게 적을 막아냈고 장비는 거침없는 기세로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세 사람의 모습은 병사들에게도 큰 용기를 주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황건적들은 조금씩 뒤로 물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들은 흩어져 달아났습니다. 전투는 생각보다 오래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작은 승리였지만 의미는 결코 작지 않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조심스럽게 집 밖으로 나왔습니다. 무사히 살아남았다는 안도감에 눈물을 흘리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다시 골목을 뛰어다니기 시작했고 들판에는 조용한 바람이 다시 불어왔습니다. 유비는 멀리 펼쳐진 들판을 바라보았습니다. 오늘 하나의 마을은 지켜냈지만 천하에는 아직도 수많은 사람들이 도움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마음은 오히려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저녁 노을이 붉게 들판을 물들이기 시작했고 부드러운 바람은 조용히 벼 이삭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8번째 이야기. 작은 이름이 천하에 알려지기 시작하다. 첫 전투가 끝난 뒤 들판에는 다시 고요함이 찾아왔습니다. 바람은 천천히 벼 이삭 사이를 스쳐 지나갔고 멀리서는 저녁을 알리는 새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조금 전까지 두려움에 떨던 마을 사람들은 조심스럽게 집 밖으로 나왔습니다. 누군가는 무너진 담장을 다시 세우기 시작했고 누군가는 흩어진 곡식을 하나씩 주워 담았습니다. 아이들은 언제 그랬냐는 듯 조용히 골목을 뛰어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유비는 그 모습을 오래도록 바라보았습니다. 전쟁에서 이겼다는 기쁨보다 백성들이 다시 평온한 일상을 되찾았다는 사실이 그에게는 더욱 소중했습니다. 관우 역시 말없이 검을 닦으며 멀리 하늘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장비는 병사들에게 따뜻한 음식을 나누어 주며 큰 웃음으로 모두를 격려했습니다. 비록 작은 승리였지만 의병들의 마음은 조금씩 자신감으로 채워지고 있었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유비의 의병대에 대한 소문은 조금씩 주변 고을에도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백성을 함부로 해치지 않는 의병, 약탈하지 않는 군사, 승리보다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들, 그런 이야기는 입에서 입으로 전해졌습니다. 뜻을 함께하고 싶다며 새로운 사람들이 찾아오기도 했습니다. 낡은 창 하나를 들고 찾아온 젊은이도 있었고 가족의 허락을 받고 달려온 청년도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먹을 양식을 조금 보태주었고 누군가는 말 한 피를 내어주기도 했습니다. 작은 의병대는 조금씩 그리고 아주 천천히 모습을 갖추어 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유비는 알고 있었습니다. 아직 갈 길은 너무나 멀다는 것을. 황건적의 난은 아직 끝나지 않았고 나라 곳곳에서는 여전히 전쟁이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한나라 조정 역시 겉으로는 황제를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었지만 안에서는 조금씩 균열이 커지고 있었습니다. 지방에서는 힘있는 관리들이 각자의 군사를 모으기 시작했고 조정 안에서도 권력을 둘러싼 다툼이 조금씩 깊어지고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평화를 되찾아가는 듯 보였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더 큰 폭풍이 천천히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훗날 역사는 황건적의 난을 단순한 농민 반란으로만 기억하지 않습니다. 수백 년 동안 이어져 온 한 나라가 조금씩 무너지기 시작한 거대한 시작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혼란 속에서 유비와 관우, 장비의 이름도 조금씩 사람들의 기억 속에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아직은 천하를 움직이는 영웅들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백성을 위해 칼을 들었던 3명의 의로운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역사는 종종 아주 작은 걸음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이들의 첫걸음 역시 훗날 수많은 사람들의 운명을 바꾸게 될 긴 여정의 시작이었습니다. 어느새 해는 산 너머로 천천히 기울고 붉게 물든 노을은 들판 위를 부드럽게 감싸고 있었습니다. 바람은 복숭아꽃이 피었던 봄날처럼 조용히 불어오고 있었습니다. 그 바람은 말없이 지나가는 시간들을 품은 채 천천히, 그리고 아주 천천히 먼 길을 향해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편안한 밤 되십시오.